자, 레벨 1 이코노믹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퀀트하고 우리 책이 지금 같이 겹쳐져 있어가지고 우리 이코노믹스는 221페이지부터 시작이죠. 전체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학습해야 될 내용이요. 레벨 1에서는요. 여러분들 혹시 뭐 학교에서 경제학 공부하셨던 분들은 우리 경제학 원론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마이크로 이코노믹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이코노믹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인터내셔널 이코노믹 파트는 다시 또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인터내셔널 트레이드가 있고요. 국제 무역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국제 금융 이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특히 여기서 여러분들 어차피 뭐 레벨 3까지 다 올라가셔야 되니까 그 레벨 2에 올라가시면요. 우리 이코노믹스는 이쪽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벨 2에서는 이쪽이 거의 내용의 절반입니다. 경제학. 이쪽이. 그래서 그 레벨 1에서 약간 맛을 보고 올라와라 라는 의미에서 내용이 조금 포함된 거예요. 레벨 1에서는. 그래서 이쪽을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레벨 1 하실 때부터 좀 공부를 열심히 해두시면 레벨 2에 올라가시면 조금 수월해지겠죠. 이해폭이 훨씬 커지니까. 그 다음에 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마이크로 매크로 쪽의 그 의미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단위로서 이 가계가 있고요. 하우스 홀드라고 하죠. 그 다음에 펌,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들, 이 생산물이 거래되는 시장이 있겠죠. 프로덕트 마켓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 자원이 필요하죠. 이 자원이 거래되는 시장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가계와 기업, 이 가계와 기업만으로 구성된 경제를 얘기할 때 우리 책에도 그냥 뜨문뜨문 나오는데 그 민간 경제라고 하거든요. 또는 그 민간 부문에서 프라이빗 섹터라고 합니다. 프라이빗 섹터. 그래서 뭐 프라이빗 섹터 어쩌고저쩌고 하면 가계와 기업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정부는 우리가 그 퍼블릭 섹터라고 한단 말이에요. 공공부문, 퍼블릭 섹터. 그래서 가계와 기업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순수한 경제적 그 흐름을 보게 되면요. 이코노믹 플로우를 보게 되면 가계는 생산물 시장에서 생산물을 수요하고요. 디맨드하고. 기업이 서플라이하죠. 공급. 그 다음에 자원 시장에서는 오히려 기업이 자원을 수요하는 주체가 되겠고 이렇게. 가계가 생산 자원을 공급하죠. 이렇게. 따라서 이 일정한 순환적 흐름이 있음을 알 수가 있겠거든요. 이렇게 뱅글뱅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는 그 대가 지급이 있겠죠. 이렇게. 가계가 생산물을 수요한 대가로서 지출을 행합니다. expenditure. 그 다음에 기업은 이 생산물을 공급한 대가로서 수입을 벌어들이는 거죠. 이렇게. revenue.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출액과 수입액은 액수면에서는 같다는 거죠. 똑같다. 액수면에서는. 단지 바이어 입장,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expenditure라고 부르고 있고 셀러 입장에서는 revenue, 수입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액수는 같고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원을 수요한 대가로서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코스트. 그리고 받는 사람은 이거를 비용으로 부르지 않고 이걸 소득이라고 부르더라는 거죠. 인컴. 따라서 그 대가 지급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뱅글뱅글 돌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에서 이 마이크로 이코노믹, 미시경제학적 관점에, 그러니까 마이크로와 매크로가요, 여러분들 서로 다른 걸 연구하는 분야가 아니에요. 사실은 똑같은 걸 보는데도 보는 시각만 차이가 있는 것 뿐이에요. 마이크로와 매크로는. 그러니까 마이크로는 말 그대로 눈을 가늘게 떠가지고 깊이 있게 보겠다는 거죠. 경제 현상을. 이에 비해서 매크로는 눈을 좀 크게 떠가지고 넓게 보겠다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같은 걸 보면서도. 즉, 나무를 볼 것이냐, 숲을 볼 것이냐, 이런 차이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산을 관찰함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마이크로적 관점에서는 이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각각의 시장에서 어떤 의사결정들을 내리고 있는지를 깊게 보는 거죠. 깊게. 따라서 가게는 생산물을 수요하고 자원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겠다는 게 마이크로. 기업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공급할 때는 어떤 행동이 나오고 자원을 수요할 때는 또 어떤 행동이 나오느냐, 이걸 깊이 있게 다루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 나라 내에서 이 가계의 구성원들은 그 나라 인구수만큼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가계의 구성원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모든 사람들의 그 행동 거지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할 수는 없는 노릇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미시경제학적 분석하에서는 대표적인 경제 주체를 뽑아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가계 구성원 중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소비자를 대표자로 뽑는 거죠. 그 다음에 무수히 많은 기업 중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기업을 뽑는 거죠, 대표자로. 그래서 그 대표적인 소비자와 대표적인 생산자가 각각 어떠한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지 각각의 시장에서 이걸 살펴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도 다 대표자와 비슷하게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표적인 소비자, 이 가게의 구성원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컨슈머, 소비자다 이렇게 부르고요. 기업의 구성원들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프로듀서, 생산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깊이 있게 보긴 보되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행동 거지만을 보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무턱대고 행동하진 않고 있더라는 거지. 어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계의 구성원들은 두 시장에 걸쳐가지고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죠. 이 효용이라는 것은 이게 만족이라는 뜻이죠. 이거 만족, satisfaction. 따라서 생산물을 수요함에 있어가지고 효용을 극대화하는 양만큼만 수요하려고 하더라는 것이. 자원을 공급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업은 어떨까요? 기업은 자기 만족 때문에 생산활동에 임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자본주의 시장 경제 내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영리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윤을 추구한다는 거죠. 따라서 생산물을 공급할 때 이 이윤이 극대화되는 양만큼만 공급하려고 하더라는 거지. 자원을 수요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각각 어떤 행동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가게와 기업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시장에서 만나더라는 거죠, 서로. 시장에서. 각각의 시장에서. 그래서 이 시장에서 서로 소위 말하는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경제학의 이론 분야가 바로 여러분 다 아시는 수요 공급 이론인 거죠. 수요 공급 이론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생산물 또는 자원의 가격이 있을 것이고 그 생산물의 수량이 있겠다라는 거죠. 퀀터티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 소비자들의 행동 속에서는 과연 효용 극대화를 추구할 때 과연 이와 같은 수요 패턴을 보여주느냐 이걸 증명하는 게 소비자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 생산물을 공급할 때 과연 이와 같은 공급 패턴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걸 증명하는 게 생산자 이론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미 100여 년 전에 이미 학자들이 다 증명을 해놓은 거죠. 과학적으로. 그래서 실제 이런 행동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산자들은 이렇게 공급하려고 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이렇게 수요하려고 하고 있더라. 이걸 증명을 해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 의심 없이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죠. 경제이론에서. 그래서 이 마이크로 쪽에서는 이 각각의 경제 주체들의 이런 개별적 행동들이 있죠. 이것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소비자 이론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생산자 이론 공부하고 이렇게. 근데 지금 현재 소비자 이론의 양이 매우 적어요. 우리 측에서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수준을 매우 높게 본 것 같습니다. 우리 CFA 측에서는. 그래서 혹시 경제학 원론 같은 거 여러분들 학습하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소비자 이론에는 한계 효용 이론, 무차별 곡선 이론 되게 많았죠.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려니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냥 몇 개만 딱 지적해서 나갈 것이고요. 이쪽에서는. 그 다음에 기업 이론 쪽을 주로 많이 다뤄요. 이쪽은 내용이 좀 많죠. 그래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할 때 과연 어떤 행동들이 나오고 있느냐. 그리고 이 각각의 시장들은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느냐. 그래서 각각의 시장들은 안정 경쟁 시장이 있고 불안정 경쟁 시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죠. 그래서 각각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행동들을 하고 있느냐. 이걸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거죠.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다 그쪽에 주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 생산물이라는 말 대신에요. 또 책에 따라서는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할 때 재화와 서비스 시장이다라고도 하죠. Goods and Services 해가지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미국 책들이 어떤 책에서는 뭐 프로덕트 마켓 이렇게 쓰는 책이 있고 어떤 책에서는 뭐 goods and services market 이렇게 저자마다 이렇게 즐겨 쓰는 용어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다 알아둬야 되겠죠. 어떤 말로 시험에 나올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그냥 resource market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resource란 말 대신에 factors of production 해가지고 생산 요소 시장이다라고 부르는 책도 있고요. 우리 책에도 아마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책에서도. 그리고 이 생산물 자체도 이 재화나 서비스도 실제 종류가 무수히 많잖아요. 여러분들 평소에도 굉장히 많은 재화 이 서비스를 소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걸 다 출현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거지. 그래서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뭐 예컨대 뭐 X제, Y제만 존재한다. 두 제와만 존재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축소시키는 거죠.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 N개의 재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분석의 결과가 달라지질 않아요. 따라서 분석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바에야 뭐 많이 출현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단촐하게. 그 다음에 자원도 마찬가지죠. 종류가 무수히 많죠. 따라서 다 출현시키기는 어려우니까 몇 개만 출현시키는데 생산물처럼 뭐 이렇게 불특정으로 X제, Y제 이렇게 안 해요. 이건 특정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생산물을 만들든지 간에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놈들이 있더라는 거죠. 가장 베이직한 놈들. 첫 번째가 사람의 유용한 노동력이라는 거죠. 레이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본이 있겠고요. 캐피탈. 하나를 더 꼽을 때는 토지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 노동, 자본, 토지 이 세 가지를 우리 경제학 책에서는 3대 근원적 생산자원이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가계의 구성원인데 어떠한 자원을 공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대가로서 우리가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있겠고요. 가계 구성원 중에는. 그걸 우리가 노동자 계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자본을 공급하는 자본가 계급이 있겠고 또 토지를 제공하는 지주 계급이 있겠죠. 각각의 계급이 존재하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노동을 제공한 사람은 노동소득의 형태로 벌어들이는 것이고 자본을 제공한 사람은 자본소득. 이 토지를 제공한 사람들은 뭐 임대소득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레이버 인컴, 캐피탈 인컴, 렌털 인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각각. 이런 소득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생산물 시장에 생산물을 수요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자본이라는 놈 있지 않습니까? 캐피탈. 요거는 성격이 좀 있어요. 이놈은. 우리가 보통 자본 이렇게 하게 되면은 딱 번뜩 떠오르는 게 돈이거든, 돈. 그잖아요. 그거 틀린 것이 아니에요. 이 캐피탈에는요, 머니 캐피탈이라고 부르는 놈이 있어요. 화폐 자본이라고 하죠. 또는 뭐 다른 말로 파이낸셜 캐피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화폐 자본 또는 금융 자본 이렇게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돈으로서의 자본을 말해요. 그 다음에 피지컬 캐피탈이라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책에서는 뭐 실물 자본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물건이죠, 물건. 물건으로서의 자본. 각 그 기업들이 생산에 필요한 생산 설비들을 말하는 거죠. 뭐 공장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지컬 캐피탈이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쪽 우리 자원시장 쪽 얘기할 때 이 자본이 등장하면요. 여러분들은 약간 요성격으로 보는 게 좋아요. 뭐 이걸로 봤다 해서 틀린 건 아닌데 어차피 실제 현실에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업들은 생산활동을 위해서 각종의 그 유가증권들을 발행하잖아요.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들을. 그게 바로 파이낸셜 마켓이죠. 그래서 끌어들인 자본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피지컬 캐피탈을 구축하는 데 쓰는 거지. 공장을 더 확대한다든지 새로운 기계를 도입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따라서 이론적으로도 이 파이낸셜 캐피탈은 이런 피지컬 캐피탈로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는 어떤 생산물을 만들 때 사람의 노동력도 필요하고 각종 기계장치들도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인식하는 게 이해가 더 쉬워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거 좋고요. 또 뒤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끔 이 자본 얘기할 때 앞에 꼭 이 말을 붙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피지컬 캐피탈 이렇게. 이 말이 꼭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따라서 뭐냐 이성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그 학생 때 그냥 뭣도 모르고 막 경제학 원론 처음 배울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게 있거든. 자본을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노동의 가격은 임금이라고 하죠. 노동에 대한 대가, 가격으로서 임금. 이 자본의 대가를 얘기할 때 어떤 책에서는 이자, 어떤 책에서는 임대료 막 이렇게 해요. 기호는 똑같이 R로 쓰는데 이자라고도 부르고 임대료라고도. 이 도대체 뭐야? 근데 그걸 속시원히 얘기해주는 책은 없었어요. 어차피 뭐 저자마다 자기가 즐겨 쓰는 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지 해서 나중에 약간 고학년이 된 이후에 알았던 거죠. 저학년 때는 잘 모르고 그냥 몰라 해가지고 넘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 개념인 거죠. 자본이. 자본 자체가.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 얘기할 때는 자본의 대가는 이자라고 그래요. 화폐 자본의 성격이니까. 또 이 개념으로 얘기할 때는 임대료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본의 가격을 얘기할 때 이자라고도 부르고 우리나라 책에서 보면 임대료라고도 부르는데 그게 틀린 건 아니라는 거죠. 약간 이성격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그런 저자들은 이자라고 부르고 이성격으로 해석하고 싶은 저자들은 임대료라고 이렇게 평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미시경제학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파트별로 깊이 있게 살펴볼 거예요. 이에 비해서 거시경제는 뭡니까? 거시경제는 파트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순환적 흐름의 규모, 사이즈. 어떤 경우에 이 사이즈가 더 커지냐는 거죠. 전체 이 순환의 흐름이. 이 순환적 흐름의 사이즈가 커지는 현상, 이게 바로 경제 성장이에요. 시장 경제가 양적으로 커지는 거죠, 말 그대로. 이런 물건의 흐름 자체가 이걸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매크로 이코노믹에서의 주요 주제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을까? 경제가 성장한다면 그 나라 국민들이 더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릴 수가 있겠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경우에 성장이 가능할까? 근데 문제는 이게 성장을 하면서도 국민 경제를 해롭게 하는 두 가지 해악이 있다는 거지, 나쁜 놈들이. 그 나쁜 놈들이 여러분 다 아시는 하나는 실업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실업도 경험하지 않고 인플레이션도 경험하지 않으면서 성장할 방법은 없을까? 이걸 모색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흔히 안정적 성장이라고 그래요. 안정적 성장. 실업도 인플레이션도 경험하지 않으면 성장하는 것. 거기에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말이지. 이걸 모색하는 거죠. 거기에는 또 두 가지 견해가 생겨버리는 거지. 안정적 성장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이견이 생겨버린 거죠. 일부 학자들은 그냥 시장경제 흐름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 거죠. 흔히 말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고전학파라고 하죠. 클래시컬 이코노미스트. 이에 비해서 아니다. 지금 이 그림에는 안 나와 있는 또 다른 경제 주체로서 가버먼트가 있는 거죠. 정부가 적극 인터벤션 해야 된다. 시장경제에. 시장경제 자체로서는 매우 불안정하다는 거죠. 따라서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개입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개입하면 되느냐? 정책을 통해서. 경제 안정화를 정책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고 한 거죠. 그러면 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책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는 거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여러분 다 아시는 바로 케인즈학파죠. 케인즈한 이코노미스트들. 따라서 이 케인즈 계통의 케인즈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정부의 적극 개입을 주문하고 경제에, 고전학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개입하는 걸 반대하는 거죠. 정부는 가장 최소한으로 개입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학파 간의 그 논쟁의 산물이 이 거시경제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순서대로 각각의 마이크로 쪽을 먼저 보고 나중에 이 순환적 흐름의 사이즈가 어떤 경우에 커지는지를 살펴보는 매크로 쪽으로 건너갈 거예요. 그래서 매크로 쪽에서는 그 경제 성장이 큰 주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에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 이거에 대한 그 분분한 의견들을 우리가 하나씩 다 학습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책 거기 221페이지 시작 페이지죠. 우리 경제학. 거기 수요 공급 이론이 먼저 등장합니다. 수요 공급 이론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거니 해가지고 많은 내용들이 생략되어 있고요. 그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먼저 등장했는데 elasticity 해가지고요. 탄력성, 이건 뭘까? 일단 아이디어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함수 형태가 이와 같은데요. 어린 시절부터 친숙하죠? 이놈은 독립변수, 이놈은 종속변수. 함수. 여기에서 이 독립변수인 x가 변화하면 이 종속변수인 y가 어떤 영향을 받죠? 당연히. 그랬을 때 이 종속변수인 y의 변화 반응도, responsiveness, 이 반응도를 일본식 한자말로 탄력성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독립변수의 변화에 대해서 종속변수가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둔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할 때를 탄력적, elastic 이렇게 하고요. 둔감하게 반응할 때를 inelastic,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범위 내에서예요. 공부하는 범위 내에서 요 놈은 이 종속변수는 다 quantity야, quantity. 상품의 수량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어떤 독립변수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놈의 양이 큰 변화가 왔다 그러면 민감한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탄력적이다 이렇게 하고 양의 변화가 작게 왔다 그러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항상 이 경제학은 여러분도 뭐 지금 뭐 우리 이 책 앞부분은 지금 퀀트인데 통계학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주종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주종관계. 어느 게 주고 어느 게 종이냐 이렇게. 여러분들 그 통계학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학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뭐 이런 주종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변화의 값을 구해보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분석 모델 중에 하나가 회귀분석이 있는 거죠. 이 통계학에서는 회귀분석. 이 회귀분석도 결국 어떤 이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느 정도 임팩을 주고 있느냐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이놈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까. 예컨대 뭐 경제가 어떤 식으로 변하니까 종합주가지수가 어느 정도로 영향을 받을까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 뭐 펀드 매니저들은 그게 제일 궁금하지. 과연 종합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뭘까 이걸 찾아내기만 하면은 굉장히 내 투자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변수들을 내가 영향을 주는 변수를 찾아내기만 한다면 굉장히 땡큐죠, 이거는. 따라서 그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그 영향력이 있는 그 독립 변수들을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게 회귀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통계학 교수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시고요. 우리는 탄력성을 공부할까요? 자, 그러면 이제 수요 공급 이론에서 어떤 상품의 수요량이 존재하겠죠. 또는 공급량이 존재하겠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이 있다는 거지. 독립 변수들이. 그 첫 번째가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득, 인컴. 세 번째가 연관 상품의 가격, 이렇게.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특정 상품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수요의 탄력성 측면에서 이 대표적으로 영향력이 가장 센 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알아봐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변했을 때 이놈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느냐. 그 다음에 소득이 변했을 때는 이놈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느냐. 그 다음에 연관 상품의 가격이 변동했을 때는 또 이놈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느냐. 이걸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탄력성 개념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가격일 때를 가격 탄력성, 원인이 소득일 때를 소득 탄력성. 이놈은 이름이 좀 길죠? 이름이 좀 기니까 이건 줄여서 얘기해요. 교차 탄력성 이렇게. 서로 크로스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크로스로. 그래서 우리 책은 지금 거기 첫 번째 시작 페이지에 221페이지에 먼저 가격 탄력성이 등장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책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Own price elasticity of demand.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해가지고요. 거기 own이라는 말은 잘 안 쓰거든요. 저도 이 책에서 처음 봤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학 책에서 own price라고 쓰는 책은 처음 봤어요. 그냥
price elasticity of demand라는 말을 주로 쓰죠. on이라는 말은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놈은요, 원인이 가격이니까 우리 책에는 지금 실이 안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변화한 퍼센테이지 100분율이에요. 변화율. 이에 반응하는 수요량의 변화 퍼센테이지 이렇게.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놈은 대분수꼴로 되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여러분들은 이 형태로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어차피 우리가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이놈으로 해야 되니까 이 형태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가격이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둔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걸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지금 100분율이란 말이에요. 퍼센테이지. 따라서 이 퍼센테이지와 이 퍼센테이지가 같아버리면 수학적으로 1이 나오겠죠. 1. 그렇죠? 그러면 이놈보다 이놈이 민감한지 둔감한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놈보다 이놈이 더 큰 값이 나와야 민감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놈의 변화보다 이놈의 변화가 더 크다 이렇게 하면. 따라서 이 탄력성은 항상 이렇게 1과 비교하는 거죠. 1. 1보다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수요 곡선은 가격과 수요량 간에 이렇게 인버스 릴레이션십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수요의 법칙이다 이렇게 하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기울기를 형성할 때 수요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가격이 높이 형성되어 있으면 수요량은 적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량이 증가하더라는 거죠. 따라서 요놈의 변화와 요놈의 변화는 항상 이렇게 상반돼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줄고 반대로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이 증가하고 이렇게. 따라서 수학적으로 항상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나와버린다는 거죠. 마이너스 값이 나와버리니까 이게 1과 비교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는 거지. 그래서 이 탄력성을 해석할 때, 인터프리팅 할 때만 이렇게 absolute value를 취하는 거예요. 절대치를 취해가지고 이 절대치 면에서 1보다 크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elastic 이렇게 탄력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놈보다는 이놈이 더 큰 거니까. 그래서 우리 책 거기 221페이지 맨 밑에 패러그래프 보시면 거기 첫 번째 줄 끝머리 보시면 absolute value of elasticity 1보다 크면 나와 있죠.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을 같이 보시면 맨 밑에 패러그래프에 그러면 we say demand is elastic absolute value 면에서 1보다 크면 탄력적 그 다음에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이렇게 1이면 어떻게 될까요? 1이면 이때 우리가 유닛 일라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책들에서는 뭐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극단적인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무한대 값을 갖는 경우가 있겠고 이 값이 0의 값을 갖는 경우가 있겠다는 거죠. 이 무한대 값을 가질 때를 우리가 perfectly elastic,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하고요. 0의 값을 가질 때가 perfectly inelastic,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책에도 거기 221페이지 맨 밑에 패러그래프에 밑에서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을 걸쳐서 perfectly elastic,
perfectly elastic demand, 완전 탄력적 수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줄 보시면 perfectly inelastic demand, 완전 비탄력적인 수요. 이거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탄력성에 따라 가지고 중요한 거는 탄력성에 따라 가지고 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달라져요. 기울기가.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건너가 보시면 222페이지 극단적인 경우 이 두 가지를 예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예시를 안 해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는 기울기를 일부러 이렇게 가파르게 한번 그려보시고요. 하나는 이렇게 완만하게 한번 그려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교차점에서만큼은 가격과 양이 동일하니까요.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가격이 하락했다 이만큼 P0에서 P1으로 그러면 이 가파른 녀석은 어때요? 양의 변화가 이 정도밖에 안 오고 있죠. 이에 비해서 완만한 녀석은 어때요? 양의 변화가 이 정도 나오고 있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놈보다는 이놈이 더 민감한 놈이지. 따라서 가파른 녀석에 비해서 완만할수록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상대적 관점의 경제학은 절대적 관점이 아니에요. 상대적 관점. 가파른 놈에 비해서 완만해질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놈은 inelastic demand curve, 이놈은 elastic demand curve 이렇게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극단적인 경우도 나와 있죠. 이렇게 수직인 놈이 있겠고요. 수평인 놈이 있겠더라는 거죠. 이렇게. 이 수직인 녀석은 어떻습니까? 이 탄력성 값이 0이라는 것은요. 양이 수요량이 제로란 뜻이 아니죠.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가 없다 이런 뜻일 뿐이야. 가격이 변하더라도.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마구마구 변하는데도 수직이면 어때요? 수요량은 이 상태에서 움직임이 없죠. 일정량만큼 수요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항상. 가격이 쌀 때나 비쌀 때나. 그 가격에 영향을 안 받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녀석이 완전 비탄력적인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수직일 때. 이에 비해서 이놈은 오히려 반대로 완전 탄력적인 놈이라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파를수록 비탄력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상대적으로. 가파르다가 완전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적. 완만할수록 탄력적인데 완만하다가 수평이 돼버리면 완전 탄력적.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현실적으로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 상상 속에만 있는 거죠. 극단적인 경우는. 이런 재화가 있을 수 있나요? 현실에서. 가격이 뭐 0.01%만 움직여도 수요량이 뭐 어마어마하게 막 증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게 가격에 민감한 재화가 현실에서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상상도 안 돼, 이거는. 그죠? 이놈은 어때요? 이놈은 그래도 억지로 이렇게 좀 억지로 껴맞추면 껴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이놈은. 현실에서 사례를. 그러니까 뭐 가격이 100만 원 할 때랑 가격을 100원 할 때랑 항상 일정량을 수요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100원 할 때나 1000원 할 때나 100만 원 할 때나 나는 항상 그만큼 무조건 사야 돼 이렇게 하는 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현실에서. 뭐 예컨대 뭐 여러분들 평소에 좋아하시는 마약 뭐 이런 거. 나는 뭐 무조건 하루에 뽕 한 대 맞아야 돼 뭐 이렇게. 약간 중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약 중독자. 그 사람들은 뭐 마약과 몰라도 무조건 파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약의 천국인 그 미국이란 나라에서 그 마약을 줄여보고자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거의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약을 줄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국가적 차원에서 이 마약 중독자들이 그냥 자기만 이렇게 마약을 이렇게 섭취해가지고 그냥 집에 누워서 자버리면 아무 일이 없는데 이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어때요? 마약상들이 가격을 막 올린단 말이야.
마약상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마약 중독자들은 그 마약을 얻기 위해서 제3의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마약을 퇴치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중독자들이 집에 조용히 누워가지고 마약에 취해 있으면 그건 국가적 차원에서 그걸 말릴 필요가 없는 거야. 개인의 자유를 침범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제3의, 제4의 막 범죄를 저지르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마약을 사회에서 없애자 이렇게 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 중독자들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뭐 큰 문제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여러분들 그 마약은 아니지만 대마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허용하는 나라도 있죠. 합법적으로 이렇게 허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대마초 같은 것들. 그래서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은 집에서 조용히 그걸 피워야 돼. 그래서 자기 혼자 이렇게 취해가지고 누워가지고 작버리면서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근데 그 대마초 값이 막 계속 비싸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걸 또 구하기 위해서 돈 없는 중독자들은 또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그 국가에서 이렇게 또 금하겠죠. 그게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중독 증상을 보이는 놈들,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 굳이 뭐 마약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뭐 이렇게 약간 중독적인 거 있지? 예컨대 무슨 뭐 요새 그 젊은 사람들 보니까, 어린 학생들 보니까는 그 막 이렇게 막 게임 중독 같은 거 걸리는 경우들 있잖아. 그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 게임을 파는 사람들은 막 가격을 계속 올리는 거지. 그래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 그러면 거의 뭐 이렇게. 이런 식의 그 수요 패턴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무튼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중독에 걸리면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적당히 하면 좋으련만 옛말에 항상 모든 게 다 적당히만 하면 좋은데 이게 너무 도가 지나치기 시작하면 무리가 되는 거죠. 좋아하는 것, 좋은 것도 적당히 해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평소에 수많은 재화나 서비스를 지금 수요하고 있고요. 어떤 놈은 탄력적으로, 어떤 놈은 비탄력적으로 수요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은 뭐가 있을까? 요인들. 여러분 책 거기 222페이지 그림 밑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첫 번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 첫 번째 줄 보세요. When there are few or no good substitutes for a good. 특정 재화에 대한 substitute, 이건 대체제라고 하죠. substitute. 이 대체제가 없거나 마땅한 대체제가 없거나 적을 때 demand tend to be relatively inelastic.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 된다는 거죠. 수요는. 따라서 이 대체제가 있는 재화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지. 대체제가 없는 재화는 비탄력적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체제가 없으면 가격이 올라도 나는 양을 많이 못 줄여요. 그걸 대신할 놈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근데 만약에 대체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놈의 대체제가 있어. 근데 그놈을 가격을 올리려고 해. 판매자들이. 그러면 나는 그놈을 확 줄여버리고 대신 다른 놈으로 써버리면 되거든. 따라 대체제가 있으면 양의 변화가 커지는 거죠. 따라서 대체제가 많은 재화일수록 우리는 상대적으로 더 탄력적으로 소비합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대체제가, 어떤 재화에 대한 대체제가 많으면 수요는 상대적으로 일레스틱하다는 거죠.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대체제가 있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죠. 따라서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인은 대체제의 유무예요.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가운데 있는 까만 닷들 두 개 보이시죠? 그 첫 번째 닷들을 보시면 portion of income spent on a good. 한 재화에 대한 그 소득에서 소비 지출 비중이 있겠죠. 여러분들 한 달 용돈 가지고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한 달 용돈 중에서 소비 지출 비중이 높은 재화가 있고 낮은 재화가 있다는 거지. 소득에서 차지하는 지출 비중이 높은 놈이 있고 낮은 놈이. 근데 지출 비중이 높은 놈일수록 탄력적으로 소비합니다. 지출 비중이 낮은 놈일수록 비탄력적이죠. 신경 안 쓰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가 지출 비중이 높은가요? 요새는.
학교에서도 우리 애들, 이렇게, 야, 니들 요새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은 좀 답이 잘 안 나와. 내가 가르치는 애들은 다 가난한 집의 아들, 딸인가 봐. 다 뭐, 밥값이요. 막 이렇게 밥값이래, 밥값. 밥값이 소비 지출 중에 제일 높대. 우리나라 지금 엔겔 개수가 지금 얼마인데 아직도 밥값 타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소비 지출 비중이 높은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소비 지출 비중이 낮은 건 지금 눈에 띄어요. 여러분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그 펜들 있죠, 펜. 볼펜. 그거 얼마에 샀는지 기억나요?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죠? 그만큼 내가 가격에 대해 신경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비탄력적이라는 거지. 그냥 쓰다가 잉크 떨어지면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내가 이 볼펜까지도 내가 더 가격이 낮은 곳에서 사야 돼 하면서 막 이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막 한 타스씩 미리 사두고 이렇지는 않잖아. 그죠? 지출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조금 약간 그 고급진 것들 있죠. 뭐 태블릿 PC 뭐 이런 것들은 좀 고가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출 비중이 높죠. 이런 것들은 내가 한 5%라도 더 싸게 파는 데 없을까 해서 막 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 5%라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곳이 없을까로 막 뒤지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평소에. 그게 지출 비중이 높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5%라도 더 싸게 살 곳이라는 것이 더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뭐 볼펜도 뭐 5% 더 싸게 사야 돼 이렇지 않잖아. 그죠? 따라서 지출 비중이 높은 상품일수록 비탄력적입니다. 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탄력적이에요. 지출 비중이 낮을수록 비탄력적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인이 타임. 시간인데요. 우리 경제학은 분석을 할 때 이 타임, 이거 단순화시켜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셜론과 롱런으로. 그래서 이놈은 단기, 이놈은 장기. 이렇게. 그랬을 때 단기보다는 장기가 되면 more elastic, 더 탄력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으로 소비하던 놈들도 장기가 되면은 탄력적.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그 수요의 탄력성은 가격 변화 이후에 시간이 더 길어질수록 더 커진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 줄에서. 즉 장기가 되면은 더 탄력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들 우리 지금 현 정부가 주유소의 그 기름값들이 비싸지기 시작하니까 한시적으로 그 주유소 그 기름값에 부과되어 있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시켜 줬거든요. 그래서 한 1, 2주 전부터 좀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유소 그 1리터 휘발유 가격이 막 2,000원 이상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유류세 인하를 통해서 다시 한 1,600원, 700원 선까지 이렇게 떨어뜨려 놔줬는데 여러분 석유 어때요? 평소에 우리나라 소비 가격 탄력성 면에서 굉장히 비탄력적이죠. 이 석유의 대체 에너지가 그렇게 마땅히 많은 편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뭐 석유로 가는 그 차 대신에 뭐 이렇게 뭐 전기로 가는 차라든지 수소로 가는 차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해가지고 일정 부분 상용화 단계에 이르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석유로 가는 차가 대세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체 에너지가 마땅치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석유에 대해서 비탄력적으로 소비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대체재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도 많이 못 줄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계 부담이 세지니까 할 수 없이 정부가 한시적으로 세금을 인하한 거죠. 그만큼. 자, 문제는 지금 석유라는 놈이 단기적으로 대체재가 많지 않아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비탄력적으로 소비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가 될수록 탄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석유도. 그러니까 장기가 되면은 대체재 출현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지. 이제 굉장히 실험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대체재가 없던 재화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대체재 출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가 되면은 충분히 더 탄력적으로 소비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보다는 장기가 더 탄력적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3개예요. 대체재의 유무, 그 다음에 소비 지출 비중, 기간의 장단, 이 3가지. 그 다음에 여러분 책 223페이지로 건너가서 거기 그 그림 8.2 보시면요. 거기 그 그림의 타이틀을 보세요. Price Elasticity Along a Linear Demand Curve라고 하고 있죠. Linear Demand Curve. 이게 선형 수요 곡선이란 말이에요. 선형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일체함수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리니어 디맨드 커브. 그러면 이거를 예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책은 좀 약간 엉성하니까. 정확히 이렇게 2등분점을 찍었단 말이죠. 리니어 디맨드 커브인데 이 이점이 정확히 2등분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가격 탄력성을 구해보면요. 이놈을 구해보면 선분의 길이로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선분의 길이로서 요 값을 구해보면 그래서 요놈분의 요놈 이렇게 나오는 거지. 3번의 길이로서. 그런데 정확히 여기가 2등분점이면 어떻습니까? 분모의 선분의 길이와 분자의 선분의 길이가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이 나오는 거지. 따라서 이 리니어 디맨드 커브일 때 수요 곡선상 정확히 2등분점, 여기서의 이 가격 탄력성 값은 항상 1이 나오더라는 거죠. 유닛 일라스틱. 그러면 이쪽 구역에서 어떨까, 이쪽은? 여기는. 근데 뭐, 이런 점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놈분의 요놈 이렇게 되는 거지. 항상. 따라서 분모가 짧고 분자가 길죠. 이쪽 구역에서는 항상. 따라서 항상 1보다 크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은 반대가 되겠죠? 요놈분의 요놈 이런 개념이 되는 거니까 항상 분모의 선분의 길이가 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항상 1보다 작아요. 이렇게. 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은 거기 좀 엉성하긴 한데 거기 8.2 그림 보시면 거기 B점이 정확히 2등분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B점. 여기가 정확히 2등분점. 그래서 거기가 유니터리 일레서티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거기 A점은 이쪽 구역의 대표로 이렇게 내보낸 거죠. A점은. 그래서 그 A점에서는 하이 일레서티라고 되어 있죠. 탄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쪽 그 C쪽은 이쪽 구역의 대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우 일레서티. 아시겠죠? 네, 이 선형 수요 곡선이면 이 사실만 알면 다 끝나요. 리니어 디맨드 커브일 때는 이 사실만 알면 다 끝납니다. 무조건 요놈분의 요놈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혹시 뭐 이렇게 뭐 지적 호기심 때문에 뭐 이거 뭐 증명해 주길 바라시는 분은 없죠? 이거 뭐 증명하는 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증명하려면 이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직각삼각형의 닮은꼴 성질을 이용해서 하면 돼요. 직각삼각형의 닮은꼴 성질. 어린 시절 막 수학 시간에 배웠던 기억 안 나나요? 뭐 요놈분의 요놈은 요놈분의 요놈과 갖고 막 했던 것들. 복잡한 놈. 그걸로 해서 증명하는 거거든요. 증명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싫어할 거야. 제가 학교에서도 해보면 다 싫어해, 애들. 그 어린 시절 자꾸 별로 유쾌하지 않았던 수학 시간이 자꾸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별로 기뻐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 자, 그 다음에 22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거기 두 번째 줄에 탄력성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유닛 일레서티 또는 유니터리 일레서티라는 말이 등장하죠. 제가 소개했던 거
탄력성 값이 1일 때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